파티와 함께한 전투에서 패배한 후 우리의 영웅은 수십 년 동안 공허에 갇혔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복수심에 미쳐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신비한 생물이 나타나 시공간을 찢고 그가 탈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다른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힘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비밀스러운 패시브 스킬 제대로 사용하면 그를 무적으로 만드는 완전히 압도적인 패시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구독자 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한 아름다운 여성이 주인공 데릭에게 준비하라고 소리치며 포털이 30초 후에 열린다고 경고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데릭은 걱정 없이 머그잔을 한 모금 마시며 이미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일어서며 이전에 이미 그녀의 팀을 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팔은 번개로 뒤덮여 있고 그는 그냥 들어가서 구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돌아오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태도에 짜증이 난 실비는 농담으로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포털 유지에 계속 집중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포털이 마침내 완전히 열렸으니 때가 되었다고 소리칩니다. 데릭은 이미 완전한 갑옷을 입고 이제 행동할 시간이라고 선언합니다. 망설임 없이 전사는 결연하게 걸어가 보라색 에너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장면은 파괴된 배경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쓰러져 있으며 땅에는 피가 흥건합니다. 얼굴이 온통 멍투성이가 된 채 그는 어떻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궁금해합니다. 망연자실한 데릭은 동료를 구하려다 몬스터들에게 둘러싸인 채 전우를 돕습니다. 그리고 며칠, 몇 년 혹은 수십 년이 그가 공허의 어둠 속에서 홀로 떠다니는 채로 지나갑니다. 이제 나이가 든 그는 마음속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그 비극적인 날을 기억합니다. 그는 혼자서 이미 시스템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간단한 임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한 동료가 실비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포털로 달려가라고 소리칩니다. 또 다른 기억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구할 시간이 없어서 팀이 논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는 그 순간 모두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 순간 그는 여전히 친구를 구할 수 있다고 외치며 닫히는 포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집이 어떻게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했는지 생각하며 스스로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기억은 그가 친구를 부축하며 포털을 향해 계속 걸으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몬스터가 뒤에서 자신을 공격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실비는 포털이 완전히 닫히려는 것을 보고 절망합니다. 후회하며 그는 왜 도우려고 했는지 자문하며 포털에게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애원합니다. 과거에 그는 전력을 다해 달리며 포털에게 감히 자기 앞에서 다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몸을 앞으로 던지고 팔을 뻗어 필사적으로 반대편에 닿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포털이 그의 팔 위로 닫히면서 쩍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을 부숴버립니다. 젊은 데릭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의 몸은 보라색 에너지에 휩싸입니다. 현재로 돌아와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악몽에서 깨어나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그는 공허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이런 운명을 맞을 만한 무슨 짓을 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누군가 그를 배신했는지 의문을 품지만 실비와 다른 사람들이 곧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믿으려 하며 무기를 움켜쥡니다. 그리고 그는 공허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찾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그는 무기로 훈련하고 명상하며 몸을 단련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다시 태양을 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 하나로 명상하고 수련하고 훈련했습니다. 갑자기 공허 속에서 알림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듭니다. 오류 화면이 시스템이 그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감지했다고 경고하고 이어서 여러 오류 경보가 울리자 그는 당황하며 기다려달라고 외칩니다. 시스템은 연결이 끊어지고 있다며 안전구역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합니다. 절박하게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전부라고 소리치지만 시스템과의 연결은 끊어집니다. 절망에 빠져 그는 유일한 희망인 시스템을 앗아가지 말라고 울며 애원합니다. 분노의 비명과 함께 그는 그곳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부수려는 듯 공허를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그는 높은 생명력조차 재생의 고통에서 그를 구해주지 못하기에 갇혔다고 느낍니다. 그는 아무리 강해져도 정신의 균열은 점점 더 넓어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울 힘도 더 이상 남지 않자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화롭게 죽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는 다시 자신을 잃어가며 그곳의 어둠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끼지만 그때 부름처럼 공허의 균열이 나타나고 그는 이 기회에 응하기로 결심합니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그곳에 울려 퍼지자 그는 고개를 돌려 균열을 쳐다봅니다. 그는 헛것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깨닫자 그의 눈이 빛납니다. 주먹을 꽉 쥔 채 그는 균열이 닫히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이 진짜 출구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에너지에 둘러싸인 채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침내 이곳을 빠져나가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어디로 가게 될지 신경 쓰지 않고 웃으며 장벽을 완전히 부수기 위해 힘을 모읍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것이 균열을 통과하며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모든 것을 엄청난 힘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는 뒤로 내동댕이 쳐지며 그것이 자신의 감옥을 부술 만큼 강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공간을 침범한 생물이 귀를 찢는 듯한 포효를 내지르며 존재를 드러냅니다. 용의 머리가 나타나자 그는 그것이 누군가를 맞이하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농담합니다. 몬스터가 그를 향해 으르렁거리지만 데릭은 그 생물에게 예의범절을 좀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이제 시스템이 없으니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손에 무기를 든 채 앞으로 돌진하며 야수를 공격합니다. 생물은 즉시 반격하며 입에서 직접 에너지 빔을 발사합니다. 폭발은 거대했고 데릭은 자신의 무기로 공격을 막으려 합니다. 그는 몇 번의 공격은 피했지만 다음 공격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폭발에 직접 맞아 충격으로 멀리 날아갑니다. 땅에 누워 그는 몬스터를 쳐다보며 못생긴 녀석이라고 부르며 여전히 회복 중입니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상처가 이것이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피 흘리는 손을 보고 그는 미소 지으며 이제 100% 확신한다고 확인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그는 마지막으로 피를 흘린 지 오래되었으며 죽음은 좋은 탈출구라고 말합니다. 생물은 기다리지 않고 그의 앞에서 새로운 마법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데릭은 땅을 힘껏 구르며 가진 모든 것을 다해 반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수십 년간 갇혀있다가 마침내 싸워서 빠져나갈 기회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생물은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맹렬한 포효를 내지르며 공격을 준비합니다.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그는 무기를 빠르게 휘둘러 에너지 빔을 피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거의 잃어가며 그는 모든 한계를 초월했다고 말합니다. 증오에 가득 찬 눈빛으로 그는 몬스터에게 지금 자신을 죽이거나 아니면 마침내 탈출할 수 있도록 길을 비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전사는 주변의 모든 풍경을 파괴하는 거대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떠다니는 바위들을 이용해 그는 능숙하게 도약하여 몬스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승리의 참 표정으로 마침내 나왔다고 선언하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합니다. 안도의 웃음과 함께 그는 포털을 통과하여 다시 한번 태양을 보게 됩니다. 전사는 자유를 축하하며 소리치지만 장면은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조금 되감깁니다. 그 전에 한 소년이 숲속을 숨가쁘게 달리며 위험에서 벗어났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들 사이를 필사적으로 달리며 마을에서 벗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소년은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떨어지며 자신의 불운을 저주합니다. 그는 겨우 산 정상에 도달하지만 자신이 고립되었다는 것을 보고 숨이 턱 막힙니다. 그때 거대한 늑대가 그의 뒤에 나타나고 소년은 이미 자신의 끝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기 시작하자 소년은 버티려고 했으며 비명을 지릅니다. 야수가 그에게 돌진하고 소년은 늑대에게 죽든 추락해서 죽든 확실한 죽음으로 떨어지면서 도움을 청하며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소년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 바로 그의 앞 물속에서 폭발합니다. 갑옷을 입은 전사가 소년 바로 앞에 착지하자 소년은 그 등장에 깜짝 놀랍니다. 소년은 겨우 늑대에게서 벗어났는데 이제는 악마를 본 것 같다며 공황에 빠집니다. 갑자기 전사의 시야에 오류가 나타나며 시스템이 위협을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보라색 에너지 폭발이 그를 멀리 날려버리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에너지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고 소년은 완전히 충격받은 채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전사는 결국 공터 한가운데에 의식을 잃은 듯 쓰러져 땅 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딥니다. 한편 부상당한 늑대는 일어서서 치명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 짐승은 바위 위로 올라가 쓰러진 전사를 지켜보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대릭은 공허 속에서 조각난 채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음속으로 그가 겪었던 모든 것이 정말 사라졌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 시스템, 집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단지 꿈이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늑대는 그가 땅에 누운 틈을 타 주인공의 다리를 세게 물지만 그는 5분만 더 달라며 투덜거려 짐승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대릭은 늑대가 무는 것이 간지럽다며 웃기 시작합니다. 조롱에 화가 난 늑대는 이빨을 드러내고 더욱 분노에 차 으르렁거립니다. 그는 눈을 뜨고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그 생물을 정통으로 때립니다. 소녀는 그 광경을 보고 그가 악마라고 확신하고 남자는 숨을 고릅니다. 갑자기 그는 늑대를 팔에 안고 으르렁거리기까지 하며 강아지처럼 다룹니다. 전사는 그 생물의 태도에 감명받아 미소를 짓습니다. 대릭은 주위를 둘러보며 마침내 자신이 어떤 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는 부패한 모습이 아름답고 시끄럽다며 그의 새 강아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괴물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다니 저 남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 모든 광경을 보고 그는 마침내 그 어떤 것도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이 돌아온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하지만 시스템은 다르고 업적도 없습니다. 상태창에는 그가 레벨 0이라고 표시되지만 그의 능력치는 여전히 꽤 높습니다. 무기를 손에 든 채 그는 자신의 기술이 여전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에너지 참격 능력을 사용하려 하지만 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그는 늑대가 자신을 쳐다보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짜증이 나서 여러 번 능력을 사용하려 하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사는 시스템 오류를 기억하며 왜 능력이 활성화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늑대가 팔을 물고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옛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과 합쳐졌다는 이론을 세웁니다. 그는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경계하며 누가 함께 있는지 묻습니다. 그 소녀는 무릎을 꿇고 제발 잡아먹지 말아달라며 집에 가고 싶다고 애원합니다. 전사는 혼란스러워하며 자기는 그를 잡아먹을 생각이 없는데 소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묻습니다. 소녀는 그가 사람을 잡아먹는 악마가 아니냐고 물었고 대릭은 할 말을 잃습니다. 대릭은 격분하며 자신의 어떤 점이 사람 잡아먹는 악마처럼 보이냐고 묻습니다. 이 얼굴이면 악마도 무서워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늑대가 소년을 향해 짖고 소년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두려움에 뒤로 넘어집니다. 대릭이 늑대를 꾸짖자 소년은 상황에 대해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사과하고 소년의 이름을 물으며 자신을 대릭이라고 소개합니다. 소년은 자신이 토마스라고 대답하고 아직 13살이 되지 않아 레벨 0이라고 말합니다. 대릭은 놀라고 소년은 13살이 되어야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해제하려면 생물을 죽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인공 옆에서 늑대는 초조해하고 대릭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생물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곱씹습니다. 분위기는 꽤 어색해지고 늑대는 식은땀을 흘리며 둘이 우스꽝스럽게 서로를 쳐다보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고도 없이 대릭은 빠른 동작으로 맨손으로 짐승의 목을 꺾습니다. 소녀는 충격을 받지만 대릭은 그것이 애완동물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만약 정말로 레벨 0이었다면 늑대가 오래전에 자신을 끝장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시스템이 처치를 축하하고 그는 한 번에 여러 레벨을 올리지만 더 많은 알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중 하나는 위협 억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이 옛 시스템을 제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심을 확인합니다.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는 자신의 옛 시스템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결론짓습니다. 이제 그는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소년의 배에서 큰 소리가 나고 그는 몹시 당황합니다. 대릭이 배고프냐고 묻자 소년은 굶주리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격식 없이 그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늑대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합니다. 그는 소년에게 물을 건네고 소년은 고마워하며 단숨에 다 마셔버립니다. 대릭은 천천히 마시라고 경고하고 소년은 자신이 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공은 이제 원래 시스템에 다시 접근하는 방법만 알아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명상을 구매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로 합니다. 갑자기 그의 몸이 번개에 휩싸이고 시스템은 휴면 기술이 발견되었다고 경고합니다. 융합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그는 고통에서 회복하며 모든 것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자 시스템은 명상이 진화했다고 보고하고 그는 자신의 옛 기술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것들이 새로운 것과 합쳐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소 짓습니다.
잠시 후 소녀는 숲을 걸으면서 머리를 자르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데릭은 만화 기계가 모든 일을 알아서 한다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의 거래를 꺼내며 그가 그 장소에 대해 말해줘야만 집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녀는 동의하고 그곳의 모든 것은 이대한 시스템에 의해 지배된다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시스템은 공정하며 모두가 그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귀족들이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사슬에 묶인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을 억누르기 위해 힘을 사용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이익을 얻고 힘의 격차를 넓히기 위해 시스템을 속입니다. 증오의 찬눈으로 소녀는 귀족들의 잔인함 때문에 부모님이 라고 말하자 데릭은 머리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토마스는 재빨리 죽이지 말아 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데릭은 긴장을 풀라고 말하며 얼마나 꼴이 엉망인지 보기 전에는 죽이지 않을 거라고 농담합니다. 머리 자르기가 끝나자 그는 소년에게 살아남은 것을 축하하고 소년은 시스템에 감사한다. 이것만 봐도 이 세계에서 시스템이 신처럼 취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면은 다음 날로 바뀌고 데릭은 깊이 잠든 토미를 깨웁니다. 소년은 약간 멍한 채로 깨어나고 데릭은 그의 마을로 가는 길이 어느 쪽인지 묻습니다. 그는 레이나 마을 출신이라고 말하고 데릭은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녀는 존스 씨라는 사람의 이름을 외치며 달려가고 데릭을 뒤에 남겨둡니다. 하지만 그는 집문 앞에서 멈춰서고 땅에 있는 핏자국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안에서 그는 피 웅덩이에 생명 없이 쓰러져 있는 존스 씨를 발견합니다. 소녀는 두려움에 얼어붙고 데릭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는 그가 할아버지였냐고 묻지만 소녀는 그저 친절한 할아버지였다고 말합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그 남자가 거의 30레벨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소리칩니다. 데릭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30레벨이 강한 것으로 여겨지냐고 묻습니다. 격분한 소녀는 그 레벨에서는 숲속의 어떤 것도 그를 긁을 수조차 없다고 소리치지만 데릭은 팔짱을 끼고 자신이 죽인 늑대가 53레벨이었다고 밝힙니다. 화면에는 그가 짐승의 목을 꺾는 순간이 나타나며 그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소녀는 그것을 믿지 않고 불가능하다며 데릭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공황에 빠져 지금 당장 돌아가서 레이나 촌장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한편 데릭은 아마도 소년에게는 안전하게 돌아갈 집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면은 숲으로 바뀌고 그곳에서 신비한 녹색 구체가 빛나며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자 데릭이 죽인 것과 비슷한 늑대가 그 힘에 이끌려 구체에 천천히 다가갑니다. 짐승은 더 가까이 다가가 땅에 있는 신비한 물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킁킁거립니다. 갑자기 늑대가 으르렁거리고 사악한 힘에 사로잡히면서 눈이 빛납니다. 거대하고 무서운 영혼이 갑자기 늑대 앞에 나타납니다. 해골 생물은 늑대를 땅에 짓눌러 주변 나무들을 떨리게 합니다. 뼈 괴물은 텅 빈 시선과 눈에 녹색 불꽃을 품은 완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장면은 레이나 마을로 전환되고 아침 햇살 아래 평화롭고 조용해 보입니다. 그곳에서 한 여자가 딸에게 자신이 떨어뜨린 무거운 자루를 들 수 있는지 묻습니다. 소녀는 위대한 시스템을 해제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며 이제 엄마를 도울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딸이 힘겹게 떨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어머니는 소녀가 잘 부탁하면 아버지가 가죽을 좀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흥분한 소녀는 그렇게 하면 가죽 공예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사냥한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을 도와주게 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 생각에 경악하며 가죽을 벗기다라는 말을 혐오스럽게 반복합니다. 공황에 빠진 표정으로 그녀는 정말로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하냐고 묻습니다. 장면은 2주 전으로 돌아가고 아버지가 시스템을 해제하기 위해 그녀를 데려갑니다. 그는 그녀의 의식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10레벨 몬스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완전히 무해하고 차분해 보이는 귀여운 10레벨 여우였습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린 소녀는 죽은 동물을 떠올리며 울고 스킬 포인트를 쓴 것을 후회한다. 엄마는 익숙해질 거라며 위로하지만 그 동물이 너무 귀여웠다며 안타까워한다. 갑자기 폭발음이 두 사람의 대화를 끊고 둘 다 겁에 질린다. 엄마는 남편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부상당한 남편은 딸을 동문으로 데려가라고 말한다. 그녀는 딸과 함께 달리며 무슨 일이냐고 묻고 그는 강력한 짐승들이라고 경고한다. 그러자 소녀는 아빠를 부르고 아빠는 지금은 그냥 엄마 말을 들으라고 한다. 창을 손에 든 남자는 아내에게 즉시 딸과 함께 도망치라고 강요한다.
그리고 그는 작별 인사를 하며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전하게 지내라고 부탁한다. 멀리서 레이나 마을이 완전히 불길에 휩싸인 파괴의 현장이 보인다. 소녀는 아빠가 괜찮을지 묻고 엄마는 아빠와 촌장님은 강하다고 안심시킨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엄마는 그가 꼭 돌아올 거라고 말하며 달린다. 장면이 기사단으로 바뀌고 대장은 레이나 마을이 하루 거리에 있다고 알린다. 대장은 자신감 있게 웃으며 서두르면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전에 소녀와 엄마도 그 무리에 있다. 대장이 모두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말하는 동안 모녀는 껴안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발이 땅을 내리치자 기사는 충격에 휩싸여 돌아본다. 거대한 짐승이 그의 얼굴에 포효하고 그는 공포에 질려 마비된다. 괴물은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남자는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다. 기사의 시체가 그들 앞에 떨어지고 소녀는 충격에 빠진다. 괴물은 피로 뒤덮인 얼굴과 아기의 찬 눈으로 생존자들을 응시한다. 늑대는 일어서서 소녀의 엄마를 마주하고 엄마는 두려움에 딸을 부른다. 브랜디라고 부르며 엄마는 딸에게 도망치라고 명령하지만 소녀는 엄마를 두고 가길 거부한다. 괴물이 공격하려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엄마는 다시 한번 딸에게 지금 당장 도망치라고 소리친다. 소녀는 공포에 질려 짐승이 그들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지켜본다. 엄마는 창으로 늑대의 공격을 막으며 굴복하지 않으려온 힘을 다하지만 다른 늑대들에게 쓰러지고 브랜디가 도망칠 수 있도록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쓰러지고 상처 입은 그녀는 딸이 안전하게 도망칠 수만 있다면 죽음을 받아들인다. 눈물을 머금고 그녀는 남은 모든 결의를 다해 일어나 달리지만 서두르다가 누군지 보지도 못한 채 갑옷을 입은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땅에 쓰러진 채 그녀는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 목소리를 듣는다. 격분한 토마스는 대릭을 걷어차며 눈이 멀었냐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안 보이냐고 소리친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브랜디는 울기 시작하며 완전히 절망한 채 도움을 청한다. 그러자 토마스는 그녀에게 달려가 안아주며 연기를 봐서 왔다며 괜찮냐고 묻는다. 브랜디는 엄마를 죽게 두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고 대릭은 스킬을 발동하며 동의한다. 망설임 없이 그는 에너지를 방출하여 단 일격에 늑대를 반으로 갈라버린다. 소녀의 엄마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대릭은 남은 늑대들을 마주하고 그들을 죽여서 얻는 경험치가 다른 이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격분한 여자는 경험치 따위는 상관없다며 짐승들을 끝장내라고 소리친다. 대릭은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목을 꺾으며 재미있을 거라고 말한다. 세 마리 늑대는 지체 없이 온 힘을 다해 그에게 돌진한다. 차가운 표정으로 그는 땅에서 짐승의 발 하나를 집어들고 믿을 수 없는 힘으로 멀리 던져 늑대 중 하나를 직격하자 작은 폭발을 일으킨다. 대릭은 민첩하게 움직이며 빠른 속도로 괴물들을 피하고 공격한다. 에너지로 뒤덮인 주먹으로 그는 정확하고 잔혹한 타격으로 짐승들을 마무리한다. 그의 눈은 힘으로 빛나며 싸우기 위해 애쓸 필요조차 없었음을 보여준다. 시체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이 틀렸고 전혀 재미없었다고 불평한다. 지루한 표정으로 그는 그 늑대들이 자신에게 너무 약했다고 투덜거린다. 안도한 브랜디는 엄마에게 달려가 안기며 기쁨에 울부짖는다. 소녀는 아빠를 걱정하며 울지만 엄마는 그가 강하다고 말하며 딸을 진정시키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대릭만큼 강하지 않고 마을의 누구도 그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들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곳에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 없기에 그가 누구인지 묻는다. 그는 단지 소년을 마을까지 호위하고 있다며 토마스를 놀리며 그들에게도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 토마스는 마을을 확인해달라며 반박하려 하지만 대릭은 계약은 단지 그를 집에 데려다주는 것이었다며 말을 끊는다. 그는 계속 걸어가며 숲에서 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마을은 이미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자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뜻이냐고 묻고 그레이스폴 가문이 그를 보냈는지 질문한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표정으로 대릭은 그들이 보내지 않았다고 간단히 대답한다. 하지만 토마스는 그를 끌어당기며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가야 한다고 고집한다. 대릭은 나라고 말하며 그의 말을 가로막자 토마스는 그의 대답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소년을 바라보며 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자 소년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그는 계약은 정보의 대가로 그를 집에 데려다주는 것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고 상기시킨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는 절대 타인을 믿지 않고 자신에게만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는 영웅이 되려는 길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재앙은 부름받지 않은 곳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회상한다.
격분한 토마스는 이제 그가 강한이 도와야 한다고 소리치지만 데릭은 꼭 12살짜리 꼬마처럼 말한다며 그를 조롱한다. 소녀는 그를 때리며 그곳에 어떤 것도 그를 다치게 할 수 없으며 아무도 필요 없다고 소리친다. 분노에 차올면서 그는 데릭이 그들에게 정말 못되게 굴고 있다고 소리친다. 그리고 모두가 놀랍게도 데릭은 소년의 말에 간단히 동의한다. 그는 자신이 못된 놈들이 살고 영웅들이 죽는 세상에서 못된 놈이라고 설명하며 소년에게 조언한다. 그러자 데릭은 그의 팔을 잡고 영웅이 되기 전에 못된 놈이 되어 강해지라고 말한다. 그는 이것이 이처럼 잔혹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교훈이 자신에게 너무 깊이 뿌리박혀 때로는 그것을 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고 생각한다. 소녀는 겁에 질려 뭘 하는 거냐고 묻지만 데릭은 다른 질문으로 답한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는 그 마을에 남은 것들을 구하러 갈 것이라고 경고한다. 장면은 헐떡이는 소년에게로 바뀌고 그는 이제 불타는 파교의 한가운데에 홀로 있다. 갑자기 거대하고 기형적인 괴물이 포효하며 그들 둘을 향해 돌진하지만 데릭은 무기를 준비하고 자신을 향해 다시 포효하는 짐승을 노려본다. 그러고 나서 거대한 에너지 공격으로 그는 단일격에 그 생물을 반으로 갈라버린다. 그 후 두 사람은 불과 파교에 둘러싸인 폐허가 된 마을을 조용히 걷는다. 토마스는 데릭이 이미 이렇게 될 줄 알았고 자신을 현실과 마주하게 하려고 데려왔다고 생각한다. 데릭은 그에게 이해했냐고 물으며 이것이 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소녀는 이것이 구조 임무가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임무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토마스가 그를 멈춰 세우고 데릭은 근처에 다른 짐승이라도 봤냐고 묻는다. 잔해 밑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들려오고 데릭은 소년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다. 잔해 밑에서 레온 촌장이 일어나자 토마스는 충격에 빠져 그의 이름을 외친다. 생각 없이 소년은 그를 향해 달려가지만 데릭은 즉시 돌아오라고 소리친다. 촌장은 그가 거기서 뭘 하냐고 묻고 토마스는 도우러 왔다고 말한다. 그때 그는 땅에 있는 시체를 보고 그것이 브랜디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망연자실한다. 데릭은 그 남자가 용감하게 싸웠지만 불행히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장면은 꿰뚫린 남자를 보여주고 데릭은 사실 그곳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힐러가 없냐고 묻지만 촌장은 실력 좋은 힐러는 절대 마을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팔찌에 있는 부활 포션을 생각하지만 지금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심한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 아니며 소년의 맹목적인 영웅심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되낸다. 토마스는 브랜디의 아버지를 보며 울고 데릭은 아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곧 돌아오겠다며 그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준다. 절망한 소녀의 엄마는 울고 브랜디는 아빠에게 죽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엄마를 위해 강해지라고 말하며 사랑한다고 전한다. 그러자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지고 남자는 마침내 가족의 품에서 죽는다. 소녀는 그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비명을 지르고 엄마는 옆에서 조용히 운다. 작별 인사가 끝난 후 데릭은 이곳이 안전하지 않으니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다. 슬퍼하는 토마스를 보고 그는 힘들겠지만 소녀는 익숙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레온 촌장은 화를 내며 그를 노려보고 감히 누구기에 그런 말을 하냐고 묻는다. 그는 데릭이 이곳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며 왜 토마스를 그와 함께 보내야 하는지 이유를 대라고 요구한다. 토마스는 논쟁을 중단시키며 이전에 데릭이 한 말이 옳았다고 말한다. 슬픈 표정으로 그는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이미 잃었다고 말한다. 그는 최소한 브랜디는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러움을 느낀다. 모두가 모인 후 그들은 마을을 떠나고 데릭은 시스템 알림을 확인하기로 결심한다. 그러자 그의 앞에 파란 화면이 열리며 모든 새로운 정보가 나타난다. 시스템은 그가 몬스터 여러 마리를 처치했으며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선택지들이 예상보다 훨씬 정신 나간 것들이라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는 어둠을 조종할 수 있는 섀도우 파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그를 파괴의 화신으로 만드는 혼돈의 칼날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의 수호자이며 그는 이 중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거기에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눈이 커집니다. 그는 그 새로운 클래스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몸을 떨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화면에는 공허의 챔피언 클래스가 나타나며 그가 공허 그 자체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두운 갑옷이 나타나고 그는 그것이 공허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곳의 광활함과 굶주림을 기억하며 그것이 이제 영원히 자신의 일부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그는 공허가 스승이나 동료가 아니라 잔혹하고 무자비한 주인임을 회상합니다. 발밑의 땅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에 데릭은 공허가 자신을 완전히 패배시켰음을 인정합니다. 그는 부서지고 잠식당했지만 공허는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안한 것은 통제력이었고 데릭은 공허의 챔피언이 되기를 수락합니다. 이제 그와 공허는 하나가 되었고 그의 몸은 보랏빛 에너지로 빛납니다. 현재로 돌아와 힘이 폭발하자 리온은 토마스에게 데릭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칩니다. 리온이 소년을 뒤로 끌어당기자 토마스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 속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자 시스템은 그가 새로운 스킬을 배웠다고 알리고 그는 당장 시험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공격을 준비하며 보랏빛 에너지 구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촌장은 에너지가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데릭은 공허의 부름을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랏빛 에너지 광선이 전력으로 발사되자 리온은 위대한 시스템이 자신들을 구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데릭은 이 새로운 힘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광선은 먼 숲을 강타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촌장과 토마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충격에 빠져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멀리서 브랜디가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릅니다. 에너지 광선이 갈라지자 데릭은 저게 뭐였는지 궁금해하며 올려다봅니다. 포효와 함께 공허에서 온 생물이 나타나고 그는 그것이 공허의 야수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 광경에 말문이 막힌 채 서서 목격하기에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겁에 질린 리온은 토마스에게 저런 녀석을 어디서 찾았냐고 묻습니다. 멀리서 브랜디가 다시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흥분된 미소를 지으며 데릭은 이제 자신만의 소환수를 갖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공허의 야수는 완전히 현현하여 모두의 앞에 거대하게 솟아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부를지 물으며 애셔라고 제안하자 그 생물은 으르렁거리며 반응합니다. 데릭은 그 야수가 다른 녀석보다 작다는 것을 알아채지만 그 정도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촌장 리오는 그의 미소를 보고 공포에 질려 데릭이 미쳤냐고 묻지만 토마스는 그도 놀랐지만 아니라고 말합니다. 소녀는 데릭이 몬스터를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하고 한편 데릭은 그 생물에게 앉으라고 명령합니다. 몬스터가 처음에는 복종하지 않자 데릭은 다시 앉으라고 명령하지만 녀석은 공격합니다. 그 충격으로 데릭은 몇 미터를 날아가고 파편과 먼지가 일어납니다. 토마스는 데릭의 이름을 외치지만 리오는 그를 뒤로 물러서게 하며 붙잡습니다. 갑자기 빛나는 손이 힘껏 땅을 내리칩니다. 새로운 갑옷을 입은 데릭은 애셔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제 그를 죽여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그는 두 사람을 향해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에너지 칼날을 활성화하며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전사는 식별 스킬을 사용하려 하지만 시스템은 그 생물이 이 세계의 것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다른 몬스터에게 겨우 흠집만 냈던 것을 기억하며 힘든 싸움을 준비합니다. 실수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온 힘을 다해 공허의 야수를 향해 뛰어오릅니다. 생물은 결의의 참 표정으로 다가오는 데릭을 물려고 하지만 야수는 팔 하나로 그의 공격을 막아내고 데릭은 그 힘에 놀랍니다. 그러자 몬스터는 강력한 일격으로 반격하고 그는 충격에 대비합니다. 그 타격은 너무나 강해서 그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땅에 쓰러진 그는 믿을 수 없어하며 어떻게 그 생물이 그렇게 빠를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야수는 순간이동하여 다시 공격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피하지만 몬스터는 또 다른 광선을 쏘아 그를 정통으로 맞히고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릅니다. 패배한 그는 죽은 척하면 어쩌면 생물이 지쳐서 자신을 내버려 둘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야수는 속지 않고 그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 거대한 공격을 준비합니다. 생물은 그를 반복해서 내리치지만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체력이 20%가 되자 그는 회복을 위해 명상을 활성화합니다. 치유 중에도 그는 최대한 빨리 저 몬스터를 떼어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일어나 손에 무기를 들고 앞으로 돌진하며 생물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시도하지만 야수가 더 빨라 한 손으로 그의 칼날을 잡아냅니다. 그러자 생물은 전력으로 그를 공격하고 그의 체력반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생물이 무자비하게 그를 때리면서 그의 체력은 곤두박질치고 매 타격마다 그는 더 심한 상처를 입습니다. 멀리서 토마스는 울며 데릭이 이 싸움에서 살아남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생물은 어둠의 에너지 공격을 준비하고 데릭은 걱정합니다. 그는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명상만으로는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체력은 계속해서 급격히 떨어지며 생물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땅에 누운 채 그는 너무 늦기 전에 반격할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피로 뒤덮인 채 그는 스킬을 찾아 중화기 숙련의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그러자 시스템은 스킬을 융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는 그 과정의 고통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융합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그의 새로운 능력은 즉시 20레벨에 도달합니다.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스킬로 푸른빛 에너지가 땅에서 격렬하게 터져나옵니다. 이제 더 강해진 그는 망설임 없이 야수에게 돌진합니다. 에너지에 휩싸인 채 그는 결의의 참 표정으로 뛰어오르며 싸움을 끝낼 준비를 합니다. 그는 몬스터의 방어를 뚫으려 했으며 조금만 더 힘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그는 공허가 그의 모든 공격을 무효화하기 때문에 뚫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사용해 이에는 눈에는 눈으로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양손으로 공허의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하며 공격을 준비합니다. 함성과 함께 그는 힘을 방출하고 그 충격으로 생물의 갑옷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공격은 더욱 격렬해지고 에너지 소용돌이를 만들어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마침내 그는 지치고 부상당했지만 전투 후 승리하여 땅에 착지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싸움이 재미있었다고 말하고 시스템은 그에게 업적으로 보상합니다. 그러자 그의 능력이 레벨업했다는 여러 알림이 나타납니다. 장면은 우아한 장소로 바뀌고 하인이 여주인에게 이것을 보셔야 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보고서는 공허의 야수를 확인시켜주고 여자는 그 소식이 꽤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후드를 쓴 여자는 그 장소에 사냥꾼을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장면은 생존자들에게 돌아오고 한 여자가 그 무리를 발견하고 누가 도착했는지 알아봅니다. 촌장 리온이 마침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자 사람들은 그가 돌아온 것을 축하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을 둘러싸고 모두가 무사한지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묻지만 촌장은 말문이 막혀 끔찍한 소식을 전하지 못합니다. 눈에 고통과 분노를 담은 채 그는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하며 이를 악뭅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돌아갈 곳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망연자실한 그는 지도자로서 실패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토마스는 데릭을 보고 소리치고 데릭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냐며 소년을 놀립니다. 당황한 소년은 그것을 부인하며 단지 데릭이 무사히 돌아와서 기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데릭은 두 여자에게 다가가 진지하게 그들의 상실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여자의 남편 시신을 팔찌에 보관했다고 밝히며 그들이 안전해지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합니다. 여자는 충격을 받고 그의 친절을 믿을 수 없어 정말 그들을 위해 그렇게 했는지 묻습니다. 감사하며 그녀는 그의 행동에 고마워하고 데릭은 그저 고개를 끄덕여 응답합니다. 장면은 밤으로 바뀌고 달빛 아래 생존자들의 임시 캠프를 보여줍니다. 촌장 리오는 모두에게 불 가까이에 있으라고 말하지만 한 남자는 이제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불꽃 근처의 홀로 촌장 리오는 어두운 생각에 잠겨 불을 응시합니다. 근처에서 토마스는 기회를 타 데릭에게 공허의 야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경멸적인 태도로 데릭은 야수가 자신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도망쳤기 때문에 별일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그를 믿지 않고 할머니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며 그들이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 존재가 하늘에 구멍을 뚫고 나온 것을 기억합니다. 브랜디의 어머니는 토마스에게 동의하며 아무도 공허의 야수를 소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데릭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는 다시는 그 기술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토마스가 계속 고집을 부려도 데릭은 전설은 과대평가되었다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브랜디의 어머니는 해가 지기 전에 레이나에게 도착하려면 움직여야 한다고 소리치며 모두를 깨운다. 길을 따라 걷던 중 데릭은 누군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끼고 무엇인지 보려고 돌아선다. 브랜디였는데 동물 몇 마리를 가져도 되냐고 묻자 데릭은 그녀의 요청에 당황한다. 그녀는 어젯밤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기 때문에 그의 팔찌에 보관된 동물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동의하고 인벤토리에서 토끼처럼 생긴 죽은 생물을 꺼낸다. 그는 다른 것들은 크니 나중에 주겠다고 경고하며 그것을 그녀에게 건네고 소녀는 그에게 고마워한다. 데릭이 왜 그것을 원했는지 묻자 브랜디는 슬픈 표정으로 그 생물을 그냥 껴안는다. 장면은 그녀의 아버지가 힘을 각성시키기 위해 죽여야 했던 귀여운 동물을 가리키는 회상으로 전환된다. 울면서 소녀는 마을을 지킬 갑옷을 만들고 싶어서 포인트를 제작에 사용했다고 밝힌다. 그녀는 아버지가 미소 짓던 것을 기억하며 단지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릭은 이미 부서진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조용히 그녀를 지켜본다. 그러고는 동물이 더 있으니 전부 그녀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어쩌면 모든 것을 혼자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장면은 문으로 바뀌고 한 경비병이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 없다고 불평한다. 그는 생존자들을 마주하고 신분증 없이는 들여보내 줄 수 없으며 자신이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격분한 브랜디의 어머니는 화를 내며 그에게 레이나라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소리치지만 경비병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꽤 재미있어지고 있다고 그녀를 조롱한다. 그 광경을 본 데릭은 족장 리온에게 당신이 여기 리더 아니냐며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리온은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지금도 족장이라 불릴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브랜디의 어머니는 문 앞에서 일행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설명하지만 경비병은 칙령이라며 들어올 수 없다고 비웃으며 거절한다. 그때 데릭이 앞으로 나서며 만약 지금 당장 그 규칙을 깨기로 한다면 누가 자신을 막을 것이냐고 묻는다. 브랜디의 어머니는 그의 태도에 놀라며 경비병을 죽이려는 그가 미쳤는지 의아해한다. 경비병은 놈들에게 교훈을 가르쳐주면 오늘 하루가 보람찰 것 같다고 데릭을 도발하지만 여인이 데릭을 막아서며 귀족을 죽이면 모두에게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라고 경고한다. 실망한 경비병은 그녀가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아쉽다고 중얼거린다. 갑자기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경비병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돌아본다. 귀족인 월리스 그레이스폴과 그 마을의 지도자인 레이나가 이풍당당한 모습으로 나온다. 레이나는 한 사냥꾼이 마을 방향에서 연기를 봤다고 보고했다며 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비극에 대해 듣자 그녀는 애도를 표하고 모두를 안으로 초대하며 그들을 위한 자리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귀족에게 돌아서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으니 부하들을 통제하라고 명령한다. 여인은 그녀에게 감사하고 레이나는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 집에서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레이나는 그 성벽 근처에 다른 종류의 짐승이 배회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격분한 귀족은 레이나에게 소리치며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잊었냐고 묻는다. 동요하지 않고 레이나는 그에게 떠나라고 말하며 그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토레스라고 상기시킨다. 격노한 그는 그들을 모두 벌레처럼 짓밟아 버리겠다고 위협하지만 그녀는 가문을 더 망신시키고 싶냐고 물으며 그를 도발한다. 그 말을 듣고 귀족은 물러서고 데릭은 토마스와의 계약이 마침내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혼자 숲을 헤매는 것보다 여기서 이 세계에 대해 배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머물기로 결심한다. 레이나는 그에게 돌아서서 리온의 친구는 환영이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한다. 데릭은 그 초대에 잠시 망설이지만 말을 더듬으며 그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기로 동의한다. 그가 그녀를 지나쳐 걸어가자 전사는 마을 지도자를 경계하게 만드는 이상한 기운을 내뿜는다. 그녀는 그가 어떤 종류의 어두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의심스럽게 그를 쳐다본다. 장면은 토마스의 조부모에게로 전환되고 할머니는 레이나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평한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녀는 손자가 실종된 상태에서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소리친다. 문이 열리고 레이나가 들어오자 할머니는 즉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따지지만 눈물을 흘리며 조부모를 외치며 달려오는 토마스를 보고는 할 말을 잃는다.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꼭 껴안는다. 가족이 재회하자 할아버지는 그를 몹시 그리워했다며 소년을 힘껏 껴안는다. 레이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어와 토마스의 할머니에게 이 정도면 충분히 중요한 일이냐고 묻는다. 데릭은 소년이 다시 가족과 함께하게 되어 안도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띠고 그 장면을 지켜본다. 토마스의 할머니가 그를 껴안아 당황하게 만들자 레이나는 모두에게 앉으라고 요청한다. 모두가 테이블에 앉자 그녀는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어서 데릭에게 말을 걸며 그가 토마스와 피난민들을 구한 사람이라고 들었다고 말한다. 마을 지도자는 존경심을 표하며 그 행동에 대해 영원히 그에게 감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 옆에서 할아버지가 토마스의 머리를 헝클어뜨리자 소녀는 할아버지의 행동에 당황하며 불평한다. 데릭은 별거 아니라며 그냥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하지만 그녀는 진지한 태도를 유지한다. 그녀는 만약 보상을 기대한다면 안타깝게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한다. 지도자는 마을의 자원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며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장면은 거만한 귀족이 정원사에게 동전 한 입을 주며 음료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모습으로 전환된다. 데릭은 그녀가 보상에 대해 말하고 있었냐고 비웃으며 물어 그녀를 당황시키지만 토마스가 이미 도움으로 보상했다고 설명하고 소녀는 즉시 동의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화제를 바꿔 지금 그들의 진짜 문제는 근처의 숲이라고 말한다. 놀란 레이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냐고 묻는다. 테이블 위의 지도를 보며 데릭은 모두에게 해결할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만약 자신의 세계와 같다면 이것은 던전 브레이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던전이 모든 시스템의 생명선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것들은 힘과 보물의 원천이자 물론 감이 들어서는 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기도 하다. 각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이며 안으로 들어서는 용감한 자들을 시험하고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던전이 방치되면 혼돈이 지배하게 되고 몬스터들이 세상으로 탈출한다. 그러면 그 힘이 주변 땅을 감염시켜 어두운 에너지로 모든 것을 타락시킨다. 레이나는 던전이 있었다면 알았을 것이라며 의심을 표하지만 그는 새로운 던전이 막 형성되었을 수도 있지 않냐고 묻는다. 토마스의 할아버지는 드물지만 숲 한가운데에 던전이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동의한다. 얼굴에 땀을 흘리며 노인은 이 이론이 마을에 일어난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레이나가 데릭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노인은 그것만이 유일하게 말이 되는 것이라고 확인해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데릭이 어디서 왔다고 말했는지 묻는다. 데릭은 일어서서 어디서 왔는지 말한 적 없으며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아마 밖에 있는 귀족들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어쨌든 그들은 그런 일을 하려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레이나가 기다리라고 소리치자 데릭은 불쾌한 표정으로 멈춰선다. 그녀는 그가 강하고 그에게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물어봐야 한다고 말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을 지도자는 겸손하게 그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묻는다. 데릭은 한숨을 쉬며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요청을 거절하고 방을 나설 준비를 하지만 그 전에 토마스에게 같이 가자고 불러 소년을 놀라게 한다. 그는 작은 소녀에게 동물 가죽을 더 주러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둘은 함께 문을 나선다. 테이블로 돌아온 토마스의 할아버지는 레이나에게 데릭이 한 말이 옳다고 말한다. 그녀는 동의하지만 그가 그렇게 직설적일 필요는 없었다고 불평하며 빨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레이나는 족장 리온에게 그 남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당신이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제 그가 없으니 데릭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묻는다. 족장은 그를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비꼬고 성질 더러운 녀석이라고 묘사하며 망설인다. 궁금해진 레이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 신비한 전사에 대해 또 무엇을 알아챘는지 묻는다. 긴장된 표정으로 리온은 가장 무서운 부분을 밝히며 그가 공허를 소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 데릭과 토마스는 마을을 거닐며 차분하게 브랜디를 찾고 있다. 그는 이곳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어디로 갔을지 불평하지만 토마스는 모른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데릭의 주의를 끌고 그는 멈춰서서 골목 쪽을 쳐다본다. 그곳에서 한 여성 경비병이 평민은 물건을 망칠 뿐이라며 브랜디의 동물 가죽을 빼앗으려 한다.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가죽을 확 잡아채고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며 그녀를 조롱한다. 소녀는 돌려달라고 소리치지만 경비병은 월리스 귀족님은 족장 리온과 싸울 구실만 있으면 된다고 그녀를 조롱한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섰을 때 데릭과 부딪히고는 화를 내며 어디를 보고 다니냐고 소리친다. 살기 어린 눈빛으로 데릭은 여자에게 가죽을 떨어뜨리라고 명령하며 그녀를 겁에 질리게 하는 기운을 내뿜는다. 장면이 바뀌고 칼이 땅에 박히는 모습이 보이며 싸움이 곧 시작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월리스 귀족은 격분하여 평민이 감히 자신의 경비병을 건드렸으니 정의를 요구한다고 소리친다. 눈에 분노를 담고 그는 레이나에게 비키라고 명령하며 목이 날아갈 것이라고 위협하지만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마을 성벽 안에서는 싸움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소리친다. 레이나는 데릭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 귀족들과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리온이 데릭에 대해 옳았다고 결론 내리는 동안 토마스는 가죽을 되찾은 브랜디를 위로한다. 레이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귀족은 무기를 뽑아들고 싸울 각오로 전진한다. 망설임 없이 데릭은 경비병을 귀족의 발치에 던지며 그녀를 가지라고 말한다. 그는 어차피 마을을 떠날 거라고 모두에게 알리며 일행을 놀라게 한다. 토마스는 그 소식에 충격을 받고 데릭이 이전에 했던 말을 상기시키려 한다. 하지만 데릭은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하고 소년에게 계속 훈련하라고 한다. 그러고는 소년에게 트리머를 건네주며 자신이 없는 동안 연습하라고 한다. 그는 걸어가며 돌아올 때까지 시스템을 잠금 해제하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를 하고 토마스는 동의한다. 하지만 한 대 맞고 싶어 안달이 난 월레스가 다시 끼어들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운이 좋은 놈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시간이 멈춘 듯 대릭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가 제 무덤을 파기 전에 자신이 먼저 끼어들겠다고 말한다. 그는 월레스 같은 멍청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히 경고한다. 귀족이 다시 마을 사람 누구든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고 이협을 끝내자 월레스는 겁에 질린다. 그의 존재는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고 레이나와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어두운 기운을 느낀다. 보라색 기운에 휩싸인 대릭은 돌아서서 떠나며 걸어가는 동안 순수한 공포를 뿜어낸다. 여전히 충격에 빠진 월레스는 부하 중 한 명에게 대릭을 미행하라고 명령하고 그 남자는 즉시 복종한다. 숲에 홀로 남은 그는 강한 몬스터를 죽여 업적을 얻으라는 토마스의 말을 기억한다. 숲속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경비병이 활과 화살을 들고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 경비병은 대릭을 조준하며 주인공을 향해 화살을 쏘면서 무엇에 맞았는지도 모를 거라고 말한다. 상태창을 연 대릭은 레벨 112 몬스터가 필요하다고 계산한다. 그의 능력치는 높았고 아직 남은 40포인트를 분배할 때라고 결정한다. 그 순간 그는 화살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 녀석이 드디어 움직이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한다.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 남자가 1시간 동안이나 자신을 따라다녔으니 이제 그럴 때도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포인트를 할당하고 2개의 새로운 업적을 잠금 해제하여 더 많은 상태 포인트와 2개의 무료 스킬을 얻고 만족스러워한다. 방금 일어난 일을 본 경비병은 한 번도 쏜 화살을 놓친 적이 없었기에 충격에 빠져 대릭이 어떻게 피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목표물이 눈치채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온 힘을 다해 다시 쏠 준비를 한다. 화살은 고속으로 날아 주인공의 등 중앙을 정확히 노렸지만 대릭은 궁수를 돌아보지도 않고 손으로 공격을 막아낸다. 지루하기 짝이 없다는 표정으로 그는 중요한 스킬을 선택하는 중이었다고 경고한다. 경비병은 공황 상태에 빠져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더듬기 시작한다.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는 돌아서서 여기엔 못 있겠다며 비명을 지르며 전속력으로 도망친다. 그는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저 남자가 대체 무슨 괴물인지 그를 따돌렸는지 궁금해하지만 대릭이 그의 앞에 나타나 어떤 스킬을 선택할지 고민하자 경비병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나뭇가지에 앉아 대릭은 그 남자가 다시 도망치는 것을 그저 지켜본다. 그는 나무에서 뛰어내려 경비병을 따라가고 경비병은 저리 가라고 소리치지만 대릭은 여전히 어떤 스킬이 더 나은 선택일지 고민한다. 필사적으로 경비병은 다시 탈출을 시도하며 임박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뭇가지 위로 올라간다. 나무 꼭대기에서 경비병은 뛰어내리며 자신의 스킬 이름을 외치고 총공격을 준비한다. 여러 개의 에너지 화살이 대릭을 향해 날아가고 대릭은 공격 이름을 외치는 그를 비웃는다. 그러자 화살들이 격렬하게 폭발하며 거대한 충격으로 나무 전체를 파괴한다. 지친 경비병은 먼지를 보며 드디어 목표물을 맞췄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대릭이 바로 그의 뒤에 나타나 아슬아슬했다고 말하자 경비병은 충격에 빠진다. 그는 이미 스킬을 선택했다고 설명하며 경비병의 목을 쳐 즉시 기절시킨다. 캠프로 돌아오자 귀족은 자신의 경비병 제프리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른다. 대릭이 그를 갖고 놀았다는 것이 분명했다. 귀족은 목표물을 죽이는데 성공했는지 묻지만 떨고 있는 경비병은 부인한다. 심하게 다친 그는 대릭에게 흠집 쫓아낼 수 없었다고 인정했고 귀족은 아연실색한다. 분노한 월레스는 부하들에게 짐을 싸라고 명령하며 즉시 토렛으로 돌아간다고 발표한다. 경비병 중 한 명이 혼란스러워하며 곧 시작될 싸움에서 도망치는 것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월레스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를 부인하며 돌아오기 전에 지원군을 모으러 가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숲을 걸으며 대릭은 보이는 모든 것에 자신의 식별 스킬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는 나무와 바위를 가리켰고 이로써 그의 능력은 마침내 레벨업한다. 갑자기 그는 뿔 달린 토끼를 발견하고 시스템은 그 생물이 레벨 54라고 보고한다. 그는 쪼그려 앉아 그 생물에게 말을 걸며 숲에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는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토끼가 귀엽다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죽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갑자기 그 생물이 그에게 돌진하여 뿔로 그를 찌르려고 한다. 대릭은 간신히 피하고 토끼는 공격과 함께 그를 지나쳐 날아간다. 화난 표정으로 그 생물은 통나무에 착지하고 대릭은 혼란스러워한다. 짜증이 난 그는 토끼에게 소리치고 토끼는 그에게 맹렬하게 뛰어들며 보복한다. 그 생물은 땅에 착지하여 코웃음을 치며 순수한 분노로 대릭을 노려본다. 희죽 웃으며 대릭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작은 토끼가 정말로 자신과 싸우고 싶은지 묻는다. 그리고 손가락을 튕기며 준비하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토끼는 기다리지 않고 전속력으로 그에게 돌진하지만 대릭은 모든 공격을 쉽게 피하고 공중에서 그 생물을 붙잡는 데 성공한다. 발버둥치는 생물을 붙잡고 그는 그것을 작은 악마라고 부르며 토끼의 용감함에 놀란다. 토끼는 대릭의 손을 물지만 피해가 너무 미미해서 그는 그 상황에 웃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그 피해가 자신에게는 작지만 토마스 같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생물을 단단히 잡고 그는 그냥 내려놓고 걸어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사이코 같은 토끼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그 레벨은 죽일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토끼는 순수한 증오로 그를 노려보며 대릭이 그 자리를 떠나자 코웃음을 친다. 혼자서 그는 스킬창을 열고 어떤 회복 능력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한다. 시스템은 그에게 3가지 선택지만을 주고 그는 선택에 있어서 인색한 시스템이라고 불평한다. 첫 번째는 독치료인데 그는 즉시 무시하고, 두 번째는 생명력 흡수다. 세 번째는 단일 대상에 집중된 치유 능력인 회복이며 그는 그 아이디어가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그는 생명력 흡수가 자신을 더 많이 치료하겠지만 회복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별 생각 없이 그는 화면을 탭하고 회복 스킬을 성공적으로 배운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미래에 누군가를 치료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그 능력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숨을 쉬며 왜 멍청한 시스템 업적 때문에 마을을 떠났는지 의아해한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 지낸 후 숲으로 달려온 것을 후회하며 자신이 괜찮은지 의심하지만 자신이 문제를 일으켜 그들을 거의 죽일 뻔했으니 이 편이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갑자기 무언가가 그를 강하게 쳐서 충격으로 고통에 몸부림치게 한다. 그는 돌아보며 혼란 속에서 소리치고 그것이 아까 그 토끼라는 것을 깨닫는다. 짜증이 난 그는 그 생물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지 묻고 토끼가 다시 돌진하자 충격을 받는다. 갑자기 부상당한 늑대가 덤불에서 나타나고 토끼는 살기 어린 눈빛으로 위협을 향해 돌진한다. 그 생물은 늑대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대릭은 토끼가 초식동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 피투성이가 된 토끼를 보고 그는 그 생물이 사이코패스일 뿐만 아니라 멍청이라고 결론 내린다. 인내심이 바닥난 그는 토끼를 데리고 다니기로 결심하지만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하며 캠핑까지 하고 대릭은 불 위에서 음식을 굽는다. 토끼는 훌륭한 사냥꾼임을 증명했고 대릭이 쓰다듬어주자 좋아하는 것 같다. 그들은 함께 잠을 자기도 하며 동료애의 유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날 아침 대릭은 기지개를 켜고 살인 토끼를 불러 여정을 계속하려 하지만 그 생물이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무슨 일인지 보려고 혼란스러워하며 돌아선다. 대릭은 그들이 뒤틀린 뿌리와 땅에 흩어진 뼈들로 가득 찬 어두운 지역에 도착했음을 깨닫는다. 그는 이것이 토끼의 한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토끼는 발을 구르며 자신의 결정을 확인시켜준다. 작별 인사를 하며 그는 토끼에게 행운을 빌어주지 말라고 말한다. 저 바깥 세상에선 그 어떤 것도 토끼의 상대가 되지 못할 테니까. 그는 어차피 언젠가는 이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며 계속 걷는다. 슬픔과 비애에 찬 얼굴로 그는 외로움이 다시 그를 짓누르기 시작하자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쓴다. 마음속으로 그는 공허를 기억하며 자신이 혼자인 것은 공허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전사는 어둠을 마주하며 이 고독이 자신의 선택임을 재확인한다. 갑자기 그는 녹색 구슬을 발견하고 그것에 식별 스킬을 사용한다. 시스템은 그것이 레벨 100의 불멸의 던전이라고 보고하고 그는 그쪽으로 걸어간다. 그는 안에서 업적을 위한 고레벨 몬스터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곳에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한다. 대릭은 다시 갇힐 것을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고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다. 그는 귀족들이 아마 이미 마을을 떠났을 테니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결정한다. 한숨을 쉬며 그는 돌아서서 이 모든 여정이 낭비였다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갑자기 해골 몬스터가 땅에서 튀어나와 에너지 발톱으로 그를 공격한다. 시스템은 그것이 레벨 115의 애시드 구울이라고 식별하고 대릭은 그 소식에 미소를 짓는다. 그는 무기를 잡으며 이 모든 좌절감을 쌓아두고 있었는데 이제 목표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푸른 에너지가 흐르는 가운데 그는 누군가에게 이 분노를 터뜨릴 시간이라고 외치며 앞으로 돌진한다. 한 번의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는 생물이 반응하기도 전에 팔을 잘라낸다. 그는 레벨 100 몬스터에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냐고 조롱하지만 생물은 즉시 재생하여 그를 붙잡고 주먹을 꽉 쥔다. 대릭이 벗어나려고 애쓰는 동안 붉은 기운이 둘을 감싼다. 마침내 탈출에 성공했을 때 그는 땅을 미끄러지며 그 녀석이 생각보다 조금 더 강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희죽 웃으며 그는 이제 싸움이 더 재미있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준비한다.
몬스터는 산성액을 뿜고 데릭은 팔로 공격을 막으려 한다. 공격을 당한 후에도 그는 회복하고 자신만의 푸른 에너지로 반격합니다. 그의 무기는 미사일처럼 날아가 몬스터에게 폭발하고 몬스터는 그 충격으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릅니다. 그 생명체가 다시 돌진하자 데릭은 레벨 115치고는 너무 약하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몬스터의 산성액이 그를 직접 덮쳐 그의 피부와 옷을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분노한 그는 몬스터를 향해 무기를 들어 올리며 이것이 이 시스템의 힘이냐고 묻습니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어둠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그 생명체에게 웃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땅을 가르며 생명체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보라색 힘의 기둥을 방출합니다. 에너지가 격렬하게 폭발하고 데릭은 폭발에 날아가지 않으려고 몸을 버팁니다. 승리와 함께 그는 여러 번 레벨업하고 강력한 생명체를 죽인 업적을 달성합니다. 그 지역은 폐허가 되고 그는 싸움으로 남겨진 산성 웅덩이를 보며 투덜거립니다. 그는 산성액이 자신의 갑옷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닫고 일단 팔찌에 보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셔츠도 찢어졌고 그는 더 이상 입을 지구에 옷이 없다는 것을 한탄합니다. 그는 정말 그런 옷은 입고 싶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간단한 튜닉을 꺼냅니다. 장면은 2주 후로 바뀌고 한 목소리가 토마스에게 거의 다 끝났는지 묻습니다. 토마스는 거의 다 끝났다고 대답하며 트리머로 남자의 이발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손님에게 결과를 보여주고 손님은 거울을 보며 머리가 어떻게 잘렸는지 확인합니다. 남자는 매우 마음에 들어하고 토마스는 다른 사람도 이발이 필요하면 자신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브랜디가 한숨을 쉬자 토마스는 원한다면 그녀의 머리도 잘라줄 수 있다고 농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벌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자기 머리카락에 손댈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겁을 먹은 토마스는 알았다며 다시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겠다고 즉시 포기합니다. 그녀가 다시 일에 몰두하자 토마스는 걱정스럽게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대리기 준 가죽으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가죽이 더 필요하다고 불평하고 토마스는 대리기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며 한숨을 쉽니다. 그때 그녀는 그의 할아버지가 시스템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구리를 잡아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렇다고 확인해주지만 개구리가 너무 약해서 거절했고 대릭이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토마스는 대릭이 자신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찾아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면은 레온의 파괴된 마을로 전환되고 후드를 쓴 인물이 그 장소에 도착합니다. 망토를 두른 사람은 공허의 잔류 에너지를 손으로 훑으며 야수의 흔적을 감지합니다. 주먹을 꽉 쥔 채 그는 누군가 그 생명체를 죽였고 다른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후드를 쓴 인물은 땅을 만지고 에너지의 흔적이 어딘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는 흔적이 다른 마을로 향한다고 결론 내리고 그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장면은 다시 대릭에게로 돌아가고 그는 몬스터의 산성액이 어떻게 자신의 갑옷을 망가뜨렸는지 한탄합니다. 그는 던전을 청소하는 것이 귀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무언가에 놀랍니다. 그건 토끼였는데 길 한가운데서 그를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는 토끼가 자신을 좋아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죽이고 싶어서 그러는지 궁금해하는 순간 토끼가 전력으로 그에게 돌진합니다. 그러자 대릭은 토끼를 잡고 누군가에게 강한 몬스터를 데려다주기로 약속했다고 경고합니다. 위협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는 토끼가 얌전히 굴지 않으면 완벽한 후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생명체가 숲에 머물 수는 있지만 자신과 함께 마을로 갈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토끼의 얼굴에 손가락을 겨누며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겠냐고 묻습니다. 인내심이 바닥난 그는 한숨을 쉬고 토끼를 땅에 내려놓으며 말다툼을 포기합니다. 그는 따라오라고 말하고 동료에게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줄 때가 되었다고 결심합니다. 전사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드냐고 묻고 토끼는 주변을 폴짝거리며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닥불 옆에서 그는 생명체가 자는 동안 스노우볼이나 벨라 같은 이름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피가 그에게 튀고 그는 그 이름들이 그 야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정신 나간 토끼가 죽은 곰을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보며 어떤 이름이 어울릴지 고민합니다. 혼잣말을 하며 그는 그 생명체가 미쳤다고 말하고 여러 이름을 시도해보지만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미소를 지으며 그 생명체에게 완벽한 이름을 찾았다고 믿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한때 바보라고 불렸던 토끼를 이제부터 실비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하며 둘은 함께 숲속 여행을 계속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둘은 마침내 마을 입구에 도착하여 잠시 헤어질 준비를 합니다.
대릭은 작은 생물을 잡고 실비에게 여기서 잠시 헤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녀를 마을로 데려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녀가 대학살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며칠 후에 돌아와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하며 숲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만약 그녀가 아직 거기에 있다면 새로운 친구와 함께 다시 여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농담합니다. 그는 작은 생물로 얼굴을 닦으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리울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토끼가 그를 세게 박치기 하고 대릭은 그 공격을 피해야만 합니다. 짜증이 난 그는 숲에 있으라고 소리치고 그 사이 시스템은 그 생물이 레벨 50 다람쥐라고 식별합니다. 성벽에서 그는 위에 있는 경비병에게 손을 흔들어 남자의 주의를 끕니다. 경비병이 누구냐고 묻자 대릭은 자신을 소개하며 마침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문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며 추진력을 얻기 위해 몸을 웅크립니다. 점프 한 번으로 그는 벽을 뛰어넘고 경비병은 충격에 거의 미끄러질 뻔합니다. 그는 안전하게 착지하여 경비병을 잡고 그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칭찬합니다. 경비병은 어색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대릭은 침착하게 벽 반대편으로 뛰어내립니다. 마을 안에서 그는 토마스를 부르며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립니다. 토마스는 그 부름을 듣고 달려가기 시작하며 도중에 마을 사람을 거의 넘어뜨릴 뻔합니다. 흥분한 그는 브랜디와 다른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마을을 계속 달려갑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도착하여 훈련하고 기술 레벨을 올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브랜디는 가죽과 칼을 더 달라고 하고 토마스는 대릭이 약속한 몬스터에 대해 묻습니다. 압도된 대릭은 멍하니 서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릅니다. 토마스는 그처럼 강해지고 싶다고 소리치고 브랜디도 말하려고 그를 밀칩니다. 인내심이 바닥난 대릭은 한숨을 쉬며 둘 다 말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며 입을 막습니다. 그는 브랜디와 거래를 하여 그녀가 제작 레벨 10에 도달하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는 토마스에게 돌아서서 배낭에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하는데 그 안에서는 불쌍한 다람쥐가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문에서 만나자고 말하며 마침내 그의 시스템을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둘 다 동의하는지 묻고 그들은 그 생각에 신나게 환호하지만 그는 마을에 선술집이 있는지 대답해야만 선물을 주겠다고 경고합니다. 술집에 도착한 그는 문을 열고 깊은 숨을 내쉬며 그 냄새가 그리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행성의 맥주가 최소한 괜찮기를 바라며 그곳을 걸어갑니다. 갑자기 그는 후드를 쓴 남자와 부딪히고 남자는 괜찮다고 말하다가 무언가를 알아채고 말을 멈춥니다. 후드를 쓴 남자는 대릭에게서 나오는 에너지가 자신이 추적해온 것과 같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대릭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묻고 이 지역의 또 다른 귀족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남자는 그가 자신이 추적해온 존재라고 비난하며 대릭이 공허의 야수인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부인하고 남자는 왜 그에게서 공허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대릭은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며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그의 출신과 레벨에 대해 여러 질문을 퍼부으며 그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대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를 만지려 하지만 대릭이 그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남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낯선 사람은 기술을 활성화합니다. 감정 스킬은 즉시 실패하고 두 사람 모두 그 결과에 놀랍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대릭은 마침내 평화롭게 맥주를 마실 수 있는지 묻습니다. 바텐더는 그를 알아보며 마을에서 대릭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냥꾼은 스텔라라는 사람에게 대릭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떠납니다. 대릭은 맥주를 주문하고 바텐더 바트가 음료를 서빙하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남자가 떠나는 것을 보며 문제가 사라져 안도하지만 아슬아슬했다고 느낍니다. 돈이 없는 대릭은 지불 수단으로 몬스터 가죽을 제안하고 바트는 눈에 띄게 흥분합니다. 갑자기 브랜디의 어머니가 다가오고 그 사이 바트는 대릭에게 무료로 방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브랜디의 어머니가 끼어들어 딸이 대가로 그들의 집에서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 여자는 저녁으로 스튜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두 사람은 마을을 걸어가고 대릭은 술집에서 받은 맥주를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냥꾼이 그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묻지만 대릭은 즉시 질문을 회피합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크라운을 위해 일하니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전사는 한 모금 마시고 그녀가 왕국을 의미하는지 묻지만 그녀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녀는 크라운이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강력한 조직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그곳은 식당이지만 왕국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곳입니다. 그 여자는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자들만이 그곳에서 식사할 수 있다고 말을 마칩니다. 그녀는 그곳의 가장 귀한 진미는 단 한 가지뿐이라고 설명을 이어갑니다. 바로 공허의 야수고기였고 그 말에 데릭은 너무 놀라 맥주를 뿜어버립니다. 그 여자는 제대로 조리하면 그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약한 공허의 야수도 있을 것이고 모두가 전설급은 아닐 것이라며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약한 놈도 마을 하나를 파괴할 수 있으며 찾기도 극히 드물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이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둘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집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그날 밤 데릭은 스튜를 맛보고는 그 맛에 놀랍니다. 그는 몇 년간 먹어본 것 중 최고라고 칭찬하고 그 말에 여자는 당황합니다. 토마스의 할아버지는 동의하지만 아내의 요리를 브랜디, 어머니의 요리와 비교할 뻔했다가 아내에게 혼인합니다. 그러자 토마스가 신이 나서 다음 날 정말로 시스템을 개방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데릭은 조부모님이 계획에 동의하신다면 그렇다고 확인해줍니다. 할아버지는 아이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거절하는 건 잔인한 일이라며 즉시 동의합니다. 소녀는 그 소식에 너무 기뻐하며 두 팔을 들고 환호합니다. 하지만 데릭이 말을 끊으며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조건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뜨거운 목욕을 한 지 오래됐다고 말하고 토마스는 그 뜻을 알아차립니다. 소녀는 신나서 달려가며 당장 물을 데우겠다고 소리칩니다. 토마스의 할머니는 웃고 할아버지는 녀석이 요즘 온통 그 생각뿐이라고 말하며 껄껄 웃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데릭은 어깨를 톡톡 치는 느낌에 자신을 부른 사람을 보려고 돌아섭니다. 브랜디였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만들었다며 선물을 건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묻은 후 상실감에 빠졌지만 일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선물을 받고 브랜디의 친절한 마음에 감사를 표합니다. 갑자기 토마스가 장작이 더 필요하다고 소리치고 가족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데릭은 그 광경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목욕에 대해 불평하는 소년의 목소리를 들으며 전사는 마침내 공허에서 벗어났음을 깨닫습니다. 다음 날 데릭은 소년을 등에 업고 뛰어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뛰어오른 그는 넓은 들판에 멈춰서서 시작하기 좋은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는 달리느라 약간 어지러워하는 소년을 부르며 준비됐냐고 묻습니다. 활짝 웃으며 토마스는 그렇다고 소리칩니다. 그 순간에 완전히 들떠 있습니다. 데릭은 그에게 칼을 건네며 베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가방에서 다람쥐를 꺼내 소년에게 망설이지 말고 그 생물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소년은 마침내 시스템을 얻겠다는 각오로 단번에 동물을 즉사시킵니다. 푸른 에너지가 그의 몸을 감싸고 시스템이 토마스가 각성했다고 알립니다. 데릭은 만족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기분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토마스는 어떻게 레벨 50의 생물을 죽일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데릭은 그 칼이 자신의 무기를 만든 대장장이가 만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말을 이어가기 전에 데릭은 소년에게 물어봐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토마스에게 자신이 마을을 떠나고 싶어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혼자 보냈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는 더 이상 공허의 고독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토마스에게 함께 여행하자고 제안하고 소년은 그 제안에 완전히 충격받습니다. 소년은 흥분해서 진심이냐고 조부모님은 뭐라고 생각하실지 묻습니다. 당황한 소년은 헛기침을 하고는 문제없을 거라며 데릭의 초대를 수락합니다. 모든 것이 정해지자 데릭은 몇 가지 조건이 있다며 첫 번째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년은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하지만 데릭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데릭이 그를 보호해주지만 소년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규칙은 데릭이 명령을 내리면 소년은 의심 없이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악당은 아니지만 선인도 아니며 자신의 행동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며 소년은 그와 함께 여행하고 싶다며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데릭은 그와 악수하며 축하하고 공식적으로 팀에 합류한 것을 환영합니다. 풀밭에 누워 데릭은 각성으로 스킬 포인트를 몇 개 얻었는지 묻고 토마스는 3개라고 답합니다. 그는 소년에게 포인트 하나만 남기라고 말하고 토마스는 그 명령에 당황합니다. 말다툼 없이 소년은 복종하고 명상과 감정의 포인트를 씁니다. 데릭은 지금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들이라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더 재미있는 것에 쓸 수 있다며 소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습니다.
소녀는 빨라지고 싶다고, 적들이 보기도 전에 공격하고 싶다고 소리칩니다. 결정을 내린 소녀는 마지막 포인트를 전부 활력과 체력에 투자합니다. 그는 돌아갈 때 태워달라고 부탁하려 하지만 데릭은 기다리지도 않고 앞서 달려갑니다. 전사는 경주라며 소년이 이미 지고 있다고 소리치고 그를 뒤에 남겨둡니다. 장면은 모두가 모여 심각한 것을 논의하는 방으로 바뀝니다. 한숨을 쉬며 데릭은 아마 모두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이나는 레벨 50의 실버 등급 모험가들조차 던전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숲에서 던전을 발견했으며 레벨이 100이었다고 밝힙니다. 모두 그 소식에 충격을 받고 리온 촌장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골드 등급 모험가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토마스의 할아버지가 즉시 동의합니다. 데릭은 그 지역의 지도를 요청하고 할아버지는 토마스에게 서랍에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지도 위에 지도가 펼쳐지자 레이나는 빨간색 X 표시가 알려진 던전이라고 설명합니다. 데릭은 지도 위에 한 지점을 가리키며 새로운 던전이 그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표시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고 토마스의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동의합니다. 표시한 후 그는 사본을 만들어도 되냐고 묻고 노인은 허락합니다. 그는 사본을 레이나에게 건네고 이 기회에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왜 아직도 레벨 31이냐고. 짜증이 난 그녀는 그에게 감정을 사용했냐고 소리치지만 그는 그녀도 자신에게 똑같이 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인 스톤블레이드가 희귀해서 레벨업하는데 훨씬 오래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 지역 몬스터들은 경험치를 주지 않으며 마을 지도자로서 훈련할 시간이 전혀 없다고 덧붙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마을 무기들이 고레벨 생물과의 싸움을 견뎌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데릭이 그녀에게 칼을 던져주자 그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그것이 선물이라고 설명하며 다음날 자신과 토마스와 함께 훈련하자고 초대합니다. 시익 웃으며 그는 말합니다. 그녀가 나타나면 그 칼은 그녀의 것이라고. 그리고 마법을 쓸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다고 확인하지만 그가 엄청난 가치의 무기를 그냥 준다는 것을 여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결심한 표정으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훈련에 참여하겠다고 말합니다. 신이 난 그는 친구 바트를 만나러 가야 하니 내일 보자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장면은 월리스에게로 전환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복수를 위한 증언군을 요구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말 작은 마을을 협박할 정도로 비굴해졌냐고 물으며 그를 질책합니다. 그는 그 마을이 실버 등급 모험가 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힙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월리스에게 돌아가서 스스로 처리했어야 할 난장판을 수습하라고 명령합니다. 월리스는 반박하려 하지만 아버지는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격분한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닥치고 명령에 따르라고 소리칩니다. 분노에 떨며 귀족은 몸을 돌려 아버지의 방을 나갑니다. 그는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들을 처리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장면은 다음 날로 바뀌고 레이나는 데릭에게 정말 확신하냐고 묻습니다. 그는 양팔을 벌리고 그렇다고 말하며 가진 모든 힘으로 공격하라고 합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데릭은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 뒤 셔츠를 또 찢는 것보다 낡은 반바지를 망가뜨리는 게 낫다고 농담합니다. 그녀는 수락하고 준비하며 검을 밝은 푸른 에너지로 감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약간 힘을 조절하기로 합니다. 그녀의 에너지 참격이 전속력으로 그를 향해 날아가고 데릭은 피할 준비를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토마스는 이게 정말 훈련이 맞는지 의아해하며 당황합니다. 데릭은 정면으로 공격을 받아내고 모두가 할 말을 잃습니다. 그는 공격을 칭찬하며 다음번엔 힘을 아끼지 말라고 말하고 이에 레이나는 진지해집니다. 그녀는 동의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격으로 다시 돌진합니다. 10분 후 그녀는 지쳐서 만화가 바닥나고 그는 회복을 위해 명상하라고 말합니다. 레이나가 명상하는 동안 데릭은 몸을 돌려 토마스에게 훈련을 시작하자고 부릅니다. 소녀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극도의 긴장감에 연습용 검을 떨어뜨린다. 데릭은 이제 내 차례라며 무기를 골라 자신을 죽여보라고 명령한다. 토마스는 얼어붙어 정말 자신을 죽이라고 했냐며 들은 말을 믿지 못하고 되묻는다. 데릭은 한숨을 쉬며 자신이 30번이나 맞았는데 정말 상처 입힐 수 있을 것 같냐고 묻는다. 결심에 찬 표정으로 소녀는 그 말을 이해하고 자신을 죽여보겠다고 동의한다. 그는 무기를 잡고 공격하기 위해 뛰어들고 데릭은 전력으로 덤비라고 도발한다. 소녀는 함성과 함께 검을 휘두르지만 데릭은 그 공격을 쉽게 피한다. 공격은 크게 빗나가고 토마스는 어색한 자세로 그의 옆에 서게 된다.
둘 다 잠시 얼어붙고 소녀는 가만히 있는 목표물을 어떻게 놓쳤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데릭은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놓쳤다며 그를 조롱하고 토마스는 창피해하며 사과한다. 하지만 데릭은 사과하지 말고 실력을 키우라고 말하고 소녀는 또다시 공격을 놓친다. 인내심을 잃은 데릭은 다른 무기를 써보라고 제안하지만 토마스는 단검을 쓰고 싶다고 불평한다. 데릭은 그들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이번에는 창을 써보라고 말한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레이나는 기술 레벨을 올리고 데릭은 마법 저항력을 향상시킨다. 한편 토마스는 계속해서 단검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검이나 창을 들면 그의 재능은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였다. 훈련 중간중간 데릭은 브랜디의 제작 연습과 토마스의 경험치 획득을 위해 짐승을 사냥한다. 밤에는 마을로 돌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눈다. 토마스의 할아버지는 데릭에게 소년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달라며 그의 아버지도 단검을 썼다고 설명한다. 그때 토마스는 브랜디를 불러 훈련하는 모습을 보라며 자신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슬픈 표정으로 할아버지는 소년이 그저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할 뿐이라고 밝힌다. 시간이 흘러 데릭은 토마스가 10레벨에 도달해 이제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알린다. 그는 소년에게 똑똑하게 굴라며 그저 멋진 클래스가 아니라 최고의 클래스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집중한 표정으로 토마스는 동의하고 시스템 메뉴를 열기 위해 앉는다. 데릭은 속으로 시스템이 좋은 선택지를 주기를 바라는데 그 아이는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결심을 굳힌 토마스는 손을 뻗어 마침내 어떤 클래스를 선택할지 결정한다. 녹색 빛이 터져나오고 데릭은 그가 그렇게 빨리 선택한 것에 놀란다. 소녀는 미소 지으며 도움이 필요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미 완벽한 선택을 알고 있었다. 토마스가 아버지와 같은 클래스인 로그를 선택했다고 밝히자 데릭은 충격에 빠진다. 그는 더 나은 것이 없었냐고 물으며 단지 아버지를 따라 하려고 선택한 것이냐고 비난한다. 당황한 소녀는 그렇다며 시스템이 훨씬 희귀한 선택지들을 제시했다고 인정한다.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멋졌는지 기억나서 그만 흥분했다고 설명하지만 데릭은 그의 아버지는 죽었고 토마스는 단검에 끔찍하게 소질이 없다며 냉정하게 말을 끊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린애였는지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소년을 데려온 결정을 의심한다. 필사적으로 토마스는 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 가게 해달라며 그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한다. 데릭은 그가 복종하지도 비밀을 지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묻는다. 울면서 소년은 데릭의 비밀을 지키겠다고 이대한 시스템에 맹세한다. 맹세가 평생 유효하다는 알림이 나타나자 데릭은 놀란다. 그는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고 묻고 토마스는 그를 따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데릭은 받아들이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하며 돌아가서 준비하자고 말한다. 장면은 마차를 탄 한 무리가 레이나의 마을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전환된다. 한 귀족 여인이 그 더러운 마을로 정말 돌아가야 하냐고 불평한다. 다른 모험가는 지난번에 머리에 뱉 냄새가 아직도 빠지지 않았다고 투덜거린다. 또 다른 귀족은 지난번엔 환영받지 못했으니 이번에는 더 나은 환영을 받길 바란다며 그들을 비꼰다. 경비병 중 한 명은 이 모든 쓸데없는 잡담 속에서 눈에 띄게 긴장한 채 침묵을 지킨다. 갑자기 월리스가 폭발하며 모두에게 당장 닥치라고 명령한다. 그는 며칠만 지나면 이 모든 것이 마침내 끝날 테니 징징거리지 말라고 말한다. 장면은 데릭과 토마스가 숲속 던전 입구에 다가가는 모습으로 바뀐다. 데릭은 소년에게 경험치를 더 주기 위해 몇 번 클리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토마스는 혼란스러워하며 왜 다시 여기로 돌아왔냐고 묻는다. 데릭은 씩 웃으며 던전을 클리어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유를 말해줬다고 상기시킨다. 당황한 소년은 최대 레벨이 25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고 묻는다. 데릭은 씩 웃으며 소년이 자신의 첫 번째 비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던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시스템 창이 나타나고 데릭이 실제로는 18레벨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완전히 충격받은 토마스는 데릭이 고작 18레벨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친다. 그러다 그는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갑자기 깨닫는다. 흥분한 그는 데릭의 힘이 있으면 모든 저레벨 던전을 삭스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데릭은 누가 자신이 싸울 거라고 했냐고 묻는다. 그는 그저 지켜볼 뿐이다. 그는 생존을 위한 싸움보다 더 좋은 훈련은 없다며 토마스를 앞으로 민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둘은 빛과 함께 던전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들은 새들과 이국적인 식물들로 가득 찬 정글처럼 보이는 동굴에 도착한다. 큰 부리새가 위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데릭은 소년에게 돌아서서 준비됐냐고 묻는다.
하지만 소녀는 떨면서 그의 팔을 꽉 잡고 대릭에게 정말 괜찮겠냐고 묻는다. 대릭은 그에게 높은 레벨의 단검과 자신을 보호해줄 브랜디의 갑옷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안심시킨다. 그는 소년이 몇 대 맞을 정도의 생명력은 충분하고 자신도 치유 기술 레벨을 올려야 한다고 농담한다. 마른 침을 삼키며 소년은 손에 단검을 든 채 고개를 끄덕이며 어쨌든 서로에게 이득인 상황이라고 인정한다. 그들이 걷는 동안 작은 생물들이 주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장면이 바뀌고 토마스가 몬스터들을 상대하는 모습이 보인다. 거대한 모기가 공격하고 소년은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른다. 그 다음 거대한 딱정벌레가 그를 쫓기 시작하고 그는 숲을 가로질러 소리치며 달린다. 설상가상으로 지네가 그를 붙잡고 꽉 조여 거의 숨통을 끊을 뻔한다. 다음으로 거대한 개미가 그를 납작하게 밟으려 하고 그는 완전히 겁에 질려 대릭을 부르며 비명을 지른다. 대릭이 갑자기 나타나 그 생물을 깨끗하게 반으로 베어버리며 마지막 순간에 소년을 구한다. 땅에 쓰러진 토마스는 숨을 고르며 방금 그 상황의 어느 부분이 재미있어야 했냐고 묻는다. 대릭이 다가와 진정하라고 말한다. 어쨌든 아직 살아있지 않냐는 말에 소년은 대체 뭐가 문제냐고 묻는다. 그는 토마스의 팔을 보자고 하고 소년은 팔이 부러졌다고 확신하며 고통에 소리친다. 대릭은 치유 기술을 사용해 부상을 고치고 소년은 즉시 훨씬 나아짐을 느낀다. 어깨를 툭 치며 대릭은 그에게 다시 싸움에 복구하라고 말한다. 던전은 저절로 클리어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소년을 격려하고 소년은 다시 싸울 준비를 하지만 대릭에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갑자기 거대한 딱정벌레가 나타나고 토마스는 마음을 다잡으며 감당할 수 있다고 중얼거린다. 망설임 없이 그는 몬스터에게 돌진한다. 몬스터는 공격이 오는 것을 알아채지만 그의 공격은 크게 빗나가고 대릭은 불신과 좌절감에 신음한다. 그 생물은 즉시 반격하여 단 한 방에 소년을 날려버린다. 거대한 딱정벌레가 비명을 지르고 토마스는 이것이 자신의 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대릭이 피하라고 소리치고 소년은 제때 굴러 피한다. 숨을 헐떡이며 일어서자 대릭은 잘했다며 소리치며 응원한다. 그 생물은 기다리지 않고 앞으로 돌진해 소년을 땅에 처박으려 하고 그를 나무에 처박는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브랜디의 갑옷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옷에 금이 가는데도 그는 조용히 친구에게 감사하며 아직 싸울 수 있다고 고집한다. 재빠른 배기로 그는 몬스터의 다리를 쳐서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게 한다. 그는 그 순간을 이용해 단검을 약점에 깊숙이 박아 넣는다. 몬스터가 쓰러지자 대릭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발전하고 있다며 소년을 일으켜준다. 대릭은 그 싸움에서 첫 번째 실수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토마스는 휘두를 때 너무 힘을 줘서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대릭은 고개를 저으며 딱정벌레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이미 틀렸다고 말한다. 그는 왜 토마스가 은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냐고 묻고 소년은 충격에 빠진다. 얼어붙은 토마스는 대릭이 방금 한 말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창피해하며 소년은 이유가 간단하다고 인정한다. 그 기술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격분한 대릭은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선택한 클래스의 유일한 기술을 정말로 잊었냐고 묻는다.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릭은 그 아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하다고 혼잣말한다. 장면은 마을로 바뀌고 마차가 달려와 문 앞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춘다. 성벽 위에 경비병이 아래로 소리치며 예고도 없이 도착한 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한다. 갑자기 성벽이 공격의 힘에 폭발하며 타격을 받는다. 마을 사람들은 왜 같은 모험가들이 돌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공황에 빠지지만 월리스는 비웃으며 걱정 말라고 한다. 도시 영주가 그들의 도움 요청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거짓 동정심을 보이며 그들을 구하러 왔다고 선언한다. 레이나는 싸울 준비를 하며 만약 이것이 그들이 제공하는 에너지에 감싸인 도움이라면 그 무리에게서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고 경고한다.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는 월리스와 그의 부하들에게 즉시 마을을 떠나라고 명령하지만 그 귀족은 경멸하며 웃을 뿐 분명히 즐기고 있었다. 장면은 다시 던전으로 바뀌고 레벨 18의 거미 개미가 그들 앞에 나타난다. 이제 레벨 17이 된 토마스는 자신감에 넘쳐 공격을 부드럽게 피한다. 그는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돌진해 깔끔한 일격으로 괴물을 마무리한다. 그는 승리의 환호를 지르지만 대릭은 다음에 오는 것을 조심하라고 소리친다. 또 다른 괴물이 달려들자 대릭은 전투 중에 집중을 잃지 말라고 외친다. 당황한 토마스는 단검이 박혔다는 것을 깨닫고 괴물이 돌진하자 도움을 외친다. 보라색 에너지 광선이 갑자기 괴물을 반으로 갈라 또다시 소년을 구한다.
바닥에 쓰러진 그는 일이 잘 풀리고 있었다고 한탄하며 더 큰 무기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단검을 끔찍하게 못 쓴다는 것을 인정하고 언제나처럼 대릭이 옳았다고 말한다. 대릭은 그를 치료하며 낙담하지 말라고 시작한 이래로 많이 발전했다고 말한다. 진지한 표정으로 대릭은 이제 소년이 준비된 것 같다고 말한다. 안에 거의 모든 것을 소탕했으니까. 두 사람은 보스방에 도착하고 대릭은 그에게 계획을 상기시킨다. 몰래 다가가 괴물의 머리를 치는 것.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마침내 보스방의 문이 그들 앞에서 활짝 열린다. 보스가 공격하러 뛰쳐나오지만 대릭은 마지막 순간에 토마스를 보호하며 공격을 막아낸다. 괴물의 거대한 크기를 본 소녀는 공포에 얼어붙으며 자신이 그것을 죽일 수 있을지 의심한다. 시익 웃으며 대릭은 마음을 바꿨다고 말한다. 그가 야수를 붙잡을 테니 토마스가 마무리하라고. 망설임 없이 대릭은 소년을 뒤로하고 돌진해 으스러뜨릴 듯한 힘으로 괴물의 팔을 잡고 반격을 준비한다. 잔혹한 동작으로 그는 괴물을 땅에 매닫고자 그들 아래의 바닥을 산산조각낸다. 괴물을 누르며 대릭은 토마스에게 나머지는 내게 달렸다고 기회가 왔다고 외친다. 결의에 찬 눈으로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 일격을 준비한다. 1초도 낭비하지 않고 그는 앞으로 달려가 괴물의 약점에 단검을 깊숙이 박아 넣는다. 괴물은 빛으로 사라지고 시스템은 던전 보스가 패배했다고 알린다. 소녀는 첫 던전을 클리어했고 마침내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환호한다. 대릭은 그를 축하하지만 이제부터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 뿐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던전을 하나 더 돌고 싶었지만 소년이 예상보다 느렸다고 말한다. 그들은 말없이 시선을 교환하고 대릭은 왜 소년이 아직도 거기 서 있냐고 묻는다. 토마스는 단검이 박혔다고 설명하며 화를 내며 괴물의 시체를 차서 빼낸다. 그 후 시스템은 치유 스킬과 던전 업적 코인이라는 보상을 준다. 모든 일이 끝나자 대릭은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둘은 던전을 떠난다. 가는 길에 대릭은 이제 이해한다고 말하고 토마스는 레벨 25의 클래스를 바꾸겠다고 약속한다. 대릭은 좋다고 동의하며 이전 주인이 더는 필요 없을 테니 훌륭한 창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을에 가까워지면서 대릭은 심각해진다. 문에 아무도 없는 것이 이상하다. 그때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고 폭발이 그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준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는 불타는 마을로 달려가 레이나와 다른 여인의 이름을 외친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브랜디와 그녀의 어머니를 발견하고 그중 한 명은 이독한 상태로 살 시간이 13분밖에 남지 않았다. 토마스가 도착해 당황하며 소리치고 대릭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치유 스킬을 사용해 대릭은 둘 다 안정시키며 살 거라고 최악의 상처는 치료했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토마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만 울고 있는 소녀는 어디 가냐고 묻는다. 어두운 표정으로 대릭은 이 짓을 한 놈을 찾으러 간다고 말하며 그의 아우라가 힘으로 타오른다. 장면은 월리스에게로 전환되고 그는 레이나를 위협하며 모든 것을 그녀 탓으로 돌린다. 불복종의 죄로 그 귀족은 모든 부하들 앞에서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망설임 없이 월리스의 병사 중 한 명이 검을 들어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대릭이 갑자기 나타나 지난번에 만났을 때 했던 경고를 상기시킨다. 공허의 에너지에 휩싸인 채 그는 위협을 마저 말한다. 이번에는 그를 죽일 거라고. 겁에 질린 월리스는 부하들에게 즉시 대릭을 공격해 죽이라고 소리친다. 여성 모험가 중 한 명이 죽으라고 외치며 돌진하지만 대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무자비한 일격으로 그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의식불명으로 만든다. 그녀의 몸이 땅에 쓰러지고 다른 여자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격분한 그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소리치며 손에 이글거리는 불의 에너지를 모은다. 그녀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당장 그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외친다. 폭발은 거대했고 거리를 집어삼키며 연기와 불꽃으로 가득 채웠다. 숨을 헐떡이며 여자는 언니를 위해 그랬다고 말하고 월리스는 파괴를 지켜보지만 불길 속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보라색 눈이 연기를 꿰뚫는다. 그녀의 공격은 실패했다. 대릭은 상처 하나 없이 지옥불에서 걸어나오고 그녀는 공포에 얼어붙는다. 격노한 월리스는 부하들에게 멍청이들이라고 소리치며 어서 대릭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화살이 대릭을 향해 날아오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공중에서 잡아챈다. 이전에 그 궁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깨닫고 공황에 빠진다. 그는 월리스를 위해 죽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도망치려 하지만 달리던 중 자신의 화살에 맞는다. 그의 시신이 지붕에서 힘없이 떨어지고 싸움을 지켜보던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다.
혼란 속에서 토마스의 할아버지가 군중을 해치고 나와 데릭을 부르며 사람들에게 비키라고 소리친다. 그는 달려와 데릭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하며 그들은 귀족이라고 말하지만 차가운 시선으로 데릭은 돌이킬 수 없다고, 그들은 이미 기회가 있었다고 대답한다. 그의 눈이 에너지로 빛나며 그들의 기회는 오래전에 끝났다고 말한다. 또 다른 모험가가 돌진하지만 데릭은 단 2손가락으로 남자의 검을 막는다. 남자는 자신의 검이 부서지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이해하지 못한다. 전사가 패배하자 데릭은 월리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격분한 귀족은 자기 부하들이 모두 쓸모없다고 소리친다. 그러고는 자신의 아우라를 방출하며 진정한 귀족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겠다고 맹세한다. 월리스는 푸른 에너지에 휩싸여 자신의 혈통에 깃든 힘을 자랑하지만 데릭은 경멸하며 비웃을 뿐 공허의 힘을 이끌어내 싸움을 영원히 끝내려 한다. 그들의 아우라가 충돌하며 마을을 찢어놓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눈부신 빛 속에서 데릭은 월리스의 목을 잡는다. 숨을 헐떡이며 귀족은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목숨을 구걸한다. 어두운 눈빛으로 데릭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월리스가 맞다고,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 자비 없이 그는 월리스가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목숨 구걸을 하는 동안 소나기에 힘을 더 준다. 갑자기 귀족 여성 중 한 명이 토마스의 할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데릭에게 즉시 월리스를 풀어주라고 소리친다. 노인은 데릭에게 들어달라고 애원하며 귀족을 죽이는 것은 그들이 치를 대가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경고한다. 그는 귀족 살해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고 설명하지만 데릭은 침묵을 지킨다. 귀족 여성은 그 기회를 이용해 복종하라고 소리치며 경멸적으로 그를 개라고 부른다. 당황한 노인은 데릭이 월리스를 죽이면 마을 전체가 파멸할 수 있다고 반복한다. 그러나 그때 검이 귀족 여성의 가슴을 꿰뚫고 검의 주인은 냉혹하게 미소 지으며 운에 맡겨보라고 말한다. 그는 바로 촌장 레온으로,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선언한다. 여자가 쓰러지자 데릭은 다시 월리스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월리스는 공포에 떤다. 그는 만약 놓아주면 마을에 어떠한 보복도 없을 것이라고 귀족이 맹세하는지 묻는다. 겁에 질린 월리스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풀어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데릭은 귀족의 목을 꺾어버리고 토마스의 할아버지는 그가 모두를 파멸시켰다는 것을 깨닫는다. 데릭은 시체를 옆으로 던지며 사고였다고 비꼰다. 손이 미끄러졌다고. 근처에 레이나가 땅에 누워있다. 부상당했지만 더 이상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 데릭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를 팔에 안아든다. 그는 충격에 빠진 군중을 지나 그녀를 옮기고 레온은 노인에게 일어서라고 명령한다. 마을 사람들은 데릭이 레이나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그러자 촌장 레온이 모두에게 그만 쳐다보고 마을 청소를 시작하라고 소리친다.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불을 끄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하기 시작한다. 장면은 레이나의 집으로 바뀌고 데릭은 그녀를 침대에 부드럽게 눕혀 쉬게 한다. 그는 그녀 곁에 앉아 지켜보지만 갑작스러운 시스템 알림이 그의 주의를 끈다. 여러 개의 창이 나타나고 그는 토마스와 던전을 돌려던 계획이 공식적으로 망했다고 신음한다. 그는 레벨업에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뿐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레이나가 힘없이 부른다. 걱정하며 그녀는 마을이 안전한지 묻고 데릭은 안전하다고 안심시킵니다. 안도하며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고, 그는 귀족들이 그냥 알아서 죽었다고 농담하지만 그녀는 그의 팔을 잡으며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만약 누군가 진실을 알게 되면 모두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그는 그럼 아무도 모르게 만들면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이미 계획이 있으며 그녀는 모두가 입을 다물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레온 족장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어오며 모두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는 귀족들의 시체는 이미 숨겼고 마부들은 비밀을 지키기로 맹세했다고 보고합니다. 데릭은 그에게 감사하며 시체들을 자신의 차원 팔찌에 보관하겠다고 말합니다. 토마스의 할아버지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는 엄숙하게 데릭이 귀족을 살려주지 않은 것을 한탄하지만 데릭은 침착하게 그를 안심시킵니다. 늠름하게 서서 그 전사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계획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계획이 성공하려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의 말을 정정합니다. 마을 전체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요. 그는 시간이 얼마나 있냐고 묻고 토마스의 할아버지는 며칠에서 몇 주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생각에 잠긴 데릭은 후자이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결정합니다.
그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마을 사람들을 모아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이야기는 귀족들이 노인에게서 지도를 받아 곧장 던전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버전을 고수해야 합니다. 귀족들은 마을에 거의 머물지 않았다고 말이죠. 데릭은 지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노인에게 사과하지만 그는 더 큰 대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릭은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시스템 맹약을 받아야 합니다. 레온 족장은 혼란스러워하며 왜 그런 맹약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데릭은 토마스가 했던 것과 같은 자신의 비밀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맹약이라고 설명하지만 레온은 비밀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봤다며 그런 맹세는 하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토마스의 할아버지도 망설이며 맹세하고 싶지 않지만 꼭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레이나는 자신이 맹약을 하면 그가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지 묻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말에 그녀는 맹약을 하기로 동의합니다. 브랜디의 어머니는 그를 믿기 위해 맹약은 필요 없지만 그가 원한다면 하겠다고 말합니다. 신이 난 브랜디는 토마스도 맹약을 했으니 자신도 할 수 있다며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미소 지으며 데릭은 세 사람의 신뢰와 지지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는 다른 두 사람에게도 돌아서서 감사 인사를 하고 남아서 들어보라고 권합니다. 시스템이 죽을 때까지 맹약이 유효함을 확인하자 푸른 빛이 빛납니다. 힘이 솟는 것을 느낀 레이나는 몸을 일으켜 그의 원대한 계획이 대체 무엇인지 묻습니다. 희죽 웃으며 데릭은 잘 물어봤다며 꾸며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월리스는 토마스의 할아버지로부터 정중하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그 귀족은 팀을 이끌고 숲에 있는 위험한 100레벨 던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던전 브레이크는 억제되었고 퍼져나가던 오염이 멈췄습니다. 불행히도 팀은 전멸했고 월리스는 최종 보스에게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겨우 탈출했지만 누군가 돕기 전에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월리스는 영웅으로 죽으며 궁극적인 희생을 한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될 겁니다.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데릭의 대담한 계획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파트 1을 댓글로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저희가 여러분이 즐겼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이만.